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상수도가 설치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전해지죠. Colorado versus other states in the West. I mean, Kevin has a point on that, right? I mean, in terms of tourism, people going. Well, I mean, because of hey, look at, if you're a group of guys and you're going to go skiing and you have a choice between Utah and Colorado, well, maybe you're going to choose Colorado for Not if some you're a obvious parent. reasons. You're not going to choose. It is still funding the operation of states across this country. $75 industry, Aaron. 출장을 꺼려하던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부르 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의 환경부에서 수자원 전문가로 근무하는 에린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가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선진국에서도 필터 없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끓이지도 않고 마신다니까요. 동료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우리 부서에서도 근거 없는 도시 전설이 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상관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에린, 부산이라는 도시 들어봤나? 낙동강. 협력 프로젝트에 우리 부서에서 한 명이 필요한데 자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네. 갑작스러운 출장 명령에 당황했지만 국제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했던 차에 좋은 기회라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며 부산은 인구 340만의 해안도시였어요. 정보를 찾을수록 호기심이 커졌죠. 물 관리 시스템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상관님의 조언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부산에 도착한 날 습한 공기가 저를 먼저 반겼습니다. 8월의 무더위는 워싱턴보다 더 강렬했죠. 기숙사에 체크인한 후 잠시 해운대 공원을 산책했어요. 밤이었지만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주문을 하자 웨이터가 생수가 아닌 보통 수돗물이 담긴 물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주변을 보니 모든 테이블에 같은 물잔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물을 마시고 있었죠. 이건 수돗물인가요?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웨이터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물은 깨끗해서 그냥 마셔도 됩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잔을 들어 향을 맡아봤어요. 염소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는데 놀랍게도 맛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첫날이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물이 미끄럽지 않았어요. 워싱턴에서는 석회질 때문에 샤워 후 피부가 건조해지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물이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샤워 헤드의 필터도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 정말 소문대로라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었어요. 내일 있을 첫 회의에서 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 기대하며 잠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방인의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제 본 깨끗한 거리와 마신 수돗물이 계속 생각났죠. 미국에서의 고정관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윤재현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40년 경력의 수자원국 수석연구원이신 윤 박사님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셔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에린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낙동강의 역사와 현재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윤 박사님의 브리핑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1970-80년대 낙동강은 심각한 오염 상태였다고 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폐수가 무분별하게 버려졌고 강은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30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결단, 그리고 첨단 기술의 결합이었죠. 윤 박사님은 프로젝터로 낙동강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실시간 수위 측정, AI 기반 수질 분석, 통합 관리 플랫폼까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강수량 분석 시스템은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때 최명선 선생님이 입장하셨어요. 70대로 보이는 최 선생님은 40년간 낙동강 복원 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1980년대에는 강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도 못 열었어요. 아이들은 피부병에 시달렸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죠. 그때 주민들이 모여 우리 강을 되살리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시민들이 직접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 기업을 감시하고 정부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점차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강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또다시 수돗물이 제공되는 것을 보며 이제는 덜 놀랐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죠. 윤 박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나요? 윤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배 이상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돼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창밖으로 낙동강이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물줄기에 불과했던 강이 오늘은 40년간의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로 보였습니다. 윤 박사님과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일은 직접 현장에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죠. 자료와 이야기보다 직접 보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낫거든요. 윤 박사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점차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일의 현장 방문이 기대되었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날씨였어요. 윤 박사님은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며 저를 낙동강 현장 조사에 데려가셨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강변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수위 측정소였어요.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술자 한 분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낙동강의 수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데이터는 5분마다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죠.
놀랍게도 이런 측정소가 강을 따라 수십 개 있다고 해요. 모든 데이터는 통합되어 정확한 수위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밀함의 수준이 감탄스러웠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조도교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윤 박사님은 우산을 쓰고 다리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다리는 특별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홍수가 나면 일부러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다리가 물에 잠기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윤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다리가 물을 일부 흡수함으로써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의 설계였죠.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지만 강물은 여전히 맑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가 오면 강물이 탁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윤 박사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강 주변에 자연 여과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이 시스템을 통해 정화됩니다. 점심을 먹고 실시간 수위 데이터 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AI 시스템이 낙동강 전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홍수나 가뭄을 최대 일주일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95% 이상이죠. 센터의 연구원이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셨어요. 시민들이 이 앱을 통해 실시간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하수를 많이 마셨지만 지금은 수돗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수질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팀이 파견되죠. 마지막으로 자동 수문 조절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방류 결정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도시 전체의 물 흐름이 3D로 표현되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낙동강은 이제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돗물에 대한 의심은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내일은 비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예보했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죠. 실제로 시스템이 비상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윤 박사님의 말씀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비가 더 심해진다니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미가 생겼어요. 숙소에 도착해 샤워를 하며 물의 감촉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이제는 수돗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예보대로 셋째 날은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윤 박사님은 이번 장마를 통해 낙동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먹고 방수 재킷을 입었죠. 오늘은 빗속에서 강변을 따라 걸으며 관찰할 예정이었습니다. 장마는 한국의 여름을 특징 짓는 기후 현상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죠. 윤 박사님의 설명처럼 하늘에서는 물통을 쏟아붓는 듯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강변에 도착하자 수위가 어제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윤 박사님은 침착했어요. 현재 수위는 경고 수준의 60% 정도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도 대비하고 있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강물을 관찰했습니다. 몇몇 저지대는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 시설물들은 이를 고려해 설계된 듯 했습니다. 침수되는 공원 벤치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일부 도로는 물이 고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물이 흐를 곳을 만들어주는 거죠. 윤 박사님의 말씀에 도시 설계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알던 미국의 방식은 홍수를 막기 위해 높은 제방을 쌓고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자연의 힘은 너무 강해서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자 잠시 근처 카페로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은 여전히 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궁금했죠. 낙동강 주변에는 자연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빗물이 강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역과 지대를 통과해요. 또한 강변에는 특수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 오염물질을 걸러내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윤 박사님은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강을 따라 설치된 수십 개의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pH, 탁도, 용존 산소량 등 다양한 지표들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민들도 앱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로드해 보았어요. 현재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수질 측정소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앱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수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비가 잠시 그치자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변의 한 지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수질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윤 박사님의 설명으로는 시민과학자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정부나 기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죠. 장마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도시와 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상청 예보를 보니 내일은 비가 그칠 것 같네요. 오늘처럼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내일은 강과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유세진 감독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10년간 낙동강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아온 사람입니다. 윤 박사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문화적,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이곳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이유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의 깨끗함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였어요. 예보대로 넷째 날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윤 박사님은 오늘 특별한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다리 아래 작은 카페에서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 유세진 씨를 만나기로 했죠. 윤 박사님의 말씀으로는 기술이 아니라 감성으로 강을 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었어요. 유세진 감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활기찬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에린 씨, 반갑습니다.
윤 박사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유세진 감독의 밝은 목소리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만난 전문가들은 주로 과학자나 공무원이었는데 예술가와의 만남은 새로웠어요. 유세진 감독은 10년간 낙동강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분이었죠. 제 작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영상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눈 덮인 겨울 낙동강, 장마철의 격렬한 물살, 새벽녘 물안개 피어오르는 강변, 일출과 함께 빛나는 강물까지. 같은 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낙동강은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요. 유세진 감독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 설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강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생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과 사람들의 관계를 담은 장면들이었어요. 강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유세진 감독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강을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어요.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대상으로요. 하지만 유세진 감독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을 때 낙동강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어요. 사람들은 강을 두려워했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로 했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 것은 지켜내려고 하니까요. 영상 속에는 강변에서 뛰노는 아이들, 낚시를 즐기는 노인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강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유세진 감독의 작품을 통해 기술적 성과 이면의 문화적, 정서적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유세진 감독은 계속해서 강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강변 마을에 살던 할머니가 60년 만에 다시 강에서 수영을 했다는 이야기, 과거 오염으로 인해 떠났던 철새들이 돌아온 이야기 등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어요. 기술은 변화의 시작점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낙동강이 살아난 건 첨단 기술 덕분만이 아니에요. 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후에는 최명선 선생님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유세진 감독의 소개로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40년간 강과 함께 살아온 인생을 들려주셨어요. 1970년대에는 강에서 빨래를 했어요. 그때는 깨끗했거든요. 그러다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강이 죽어갔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가 진동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이 강에서 놀 수 없게 된 거예요. 최 선생님의 눈에는 그 시절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씀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 기업들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해가 질 무렵 유세진 감독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감독은 마지막으로 작은 USB를 건네주셨어요. 제 다큐멘터리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낙동강을 기억해주세요. 내일은 좋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요. 직접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강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지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윤 박사님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낙동강을 바라보았어요. 물 위로 비치는 석양이 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40년간의 투쟁과 회복,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섯째 날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윤 박사님은 오늘 하루는 제가 자유롭게 낙동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셨어요. 추천해주신 밀락수변공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강을 느껴보세요. 데이터와 시스템을 넘어 강의 숨결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 박사님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달렸지만 점차 속도를 내며 시원한 강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이 눈부셨어요. 놀라웠던 것은 이틀 전 장마로 범람했던 도로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물에 잠겼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어요.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주변을 관찰했죠. 이곳은 어제 물에 잠겼었나요? 근처에서 운동 중이던 노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노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요. 이곳은 장마 때마다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물이 빠지면 바로 청소팀이 출동하죠.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런 태도가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라면 홍수는 재난으로 여겨지고 피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다 보니 과거 정수장을 복원한 수원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안내판에 따르면 이곳은 부산 최초의 정수시설이었고 이제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공원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공원 내부를 둘러보며 부산의 수돗물 역사를 배울 수 있었어요. 100년 전에는 물을 길어 나르는 물장수가 있었고 집집마다 우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수시설이 생긴 후에도 오랫동안 수질 문제로 고생했다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지금의 수돗물 품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의 결실입니다. 전시관 해설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현재의 성과 뒤에는 긴 역사와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있었던 거죠. 수원지 공원을 나와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강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강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놀이 시설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노인들은 그늘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강은 이 도시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한 구간에서는 낚시를 하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무슨 물고기가 잡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잉어, 메기, 가물치 등이 잡힙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강이 죽었었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남성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온 것은 생태계 회복의 명백한 증거였고 그것은 이 남성에게 개인적인 승리처럼 느껴지는 듯 했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계속 달리다 보니 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탄길이 자전거 도로로 과거 이 길은 연탄을 나르던 길이었다고 해요. 공업도시였던 부산의 상징이었던 연탄길이 이제는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바뀐 것이죠. 해가 질 무렵 자전거를 반납하고 강변에 잠시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이나 데이터를 넘어 오늘은 정말로 강을 경험한 하루였어요. 시민들과 어우러진 강의 일상, 역사적 변화,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야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 박사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내일은 낙동강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물병을 샀어요. 이번에는 생수가 아닌 수돗물을 담을 텀블러를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그 물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절반을 지나고 이제는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윤 박사님은 오늘 하루는 제가 현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하셨어요. 낙동강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 보고서에 깊이를 더해줄 거라는 생각이었죠. 첫 번째로 만난 분은 70대 김영호 할아버지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평생을 낙동강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강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랬어요. 물이 정말 맑았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강이 죽어갔습니다. 물고기도 사라지고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도 못 열 정도였죠.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시절의 아픔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이야기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강으로 가서 수질을 측정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던 공무원들이 나중에는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김할아버지는 지난 50년간 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포토맥 강과 낙동강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이 달랐어요. 두 번째로 만난 이소영 씨는 40대 주부였습니다. 이 씨는 어린 시절 강변 공장에서 일하셨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공장 폐수 냄새를 맡으며 일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면 옷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났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 씨의 이야기는 산업화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었어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은 어느 나라나 겪는 문제지만 한국은 그 과정을 매우 압축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았습니다. 점심 후에는 낙동강 환경운동에 30년간 참여해온 박민수 활동가를 만났어요. 박 활동가는 지역사회와 정부, 기업 사이의 갈등과 협력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립이 심했습니다. 기업들은 환경 규제가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고, 정부는 중간에서 어정쩡한 입장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박 활동가에 따르면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 상류의 공장에서 유출된 페놀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식수가 오염되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오후에는 수집한 모든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첫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강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워싱턴의 포토맥 강과 낙동강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미국 본사와 화상 회의를 했어요. 동료들에게 지금까지의 발견을 공유했지만 반응은 생각보다 냉소적이었습니다. 레린,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우리 상황은 달라. 동료의 말에 잠시 낙담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본 것은 현실이었고 미국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부산에서 국제수자원 포럼이 열린대요. 에린 씨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발표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윤 박사님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국제 포럼에서 발표라니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숙소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물고기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예전에는 없었단다. 강이 깨끗해지면서 돌아온 거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생명줄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남은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고 국제 포럼 발표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았고 미국에 돌아가서 전할 이야기도 많았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수자원 포럼이 3일 후로 다가왔고 발표를 위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고서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 박사님을 찾아가 장기 수질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박사님은 흔쾌히 50년간의 수질 변화 그래프를 제공해 주셨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개선되어 왔어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개선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윤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시민 참여도 변화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민 신고 건수, 자원봉사 참여율, 수질 모니터링 앱 다운로드 수 등의 지표였어요. 놀랍게도 이 그래프는 수질 개선 그래프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효과적이었던 거죠. 다음 날 부산시 수자원 관리국을 방문해 정책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한국적 시스템 구축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보다 신속한 해결을 우선시해요.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의 신중하고 절차를 중시하는 방식과는 달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낙동강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포럼 전날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단순 기술 분석이 아닌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신뢰의 물줄기 기술과 공동체의 조화로 바꿨어요. 보고서에는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교육, 문화적 변화, 정책적 결단력 등 다양한 측면을 담았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신뢰였어요. 기술적 신뢰, 제도적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신뢰가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포럼 당일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 앞에서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제 변화 이야기부터 공유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제가 자라온 환경과 교육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매일 수돗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합니다. 청중들의 눈빛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미국에서 온 동료들이 관심 있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낙동강의 회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린 사회적 혁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의 인프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를 마치고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윤 박사님은 발표가 끝난 후 제게 작은 유리병을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제가 처음 낙동강 연구를 시작했을 때 채취한 물입니다. 당시에는 검은색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보시다시피 맑아졌어요. 미국에 가져가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한 세대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희망이었어요. 부산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낙동강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전에는 그저 외국의 강이었던 것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었어요. 강물에 비친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부서 회의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윤 박사님이 주신 유리병의 물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영상과 사진, 그리고 낙동강 복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자. 동료들의 태도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민 참여 모델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포토맥강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 우리도 시도해 봐야 해. 점차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드디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포토맥강 복원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개발이었죠. 첫 회의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윤 박사님이 주신 유리병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과 문화관, 상호학습의 가능성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상징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제 제 일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먹어봐. 정말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광장시장에서 독일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아랑곳상코 음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울먹거릴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고 아주머니는 괜찮다는 말만 연신 반복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독일의 평범한 직장인 페리스라고 합니다. 독일은 맛없는 요리로 유명한데요. 쓰레기를 먹는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저도 독일인이지만 이 말에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 정도로 독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독일에 놀러 가면 제일 맛있는 음식은 맥도날드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어리 파이 돼지 피를 넣어 만든 블랙 푸딩 맛없는 음식을 줄 세우게 하는 게 쉬울 정도예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피로를 풀고 싶게 마련인데요.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우연히 한국 길거리 음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독특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치전, 매콤한 떡볶이, 지글지글 바비큐 등 군침이 도는 영상을 너클 잃고 지켜봤죠. 길거리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위생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저는 당장 저걸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런던의 서울 플라자라는 곳에서 떡볶이와 불고기, 한국 재료들까지 팔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떡볶이를 먹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떡볶이 접시가 도착하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완벽한 원통형 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콤하고 윤기나는 소스가 묻어나는 선명한 빨간색의 떡볶이였죠. 매콤한 고추장과 달콤한 향이 섞인 진하고 감칠맛 나는 향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풀에하는 눈을 감고 그 풍미에 몸을 맡겼습니다. 떡볶이는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매운맛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여운을 남기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단맛, 매운맛,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전에 맛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프레이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설렘,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에 대한 즐거움.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한 문화에 대한 유대감 등이 있었습니다. 부터 한식과 사랑에 빠졌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플라자 진열대에는 고추장, 된장, 김치 등 들어본 적도 없는 식재료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요리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몇 가지 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한 요리는 비빔밥이었어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볶은 채소와 소고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걀 프라이를 밥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리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매콤한 고추장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맛은 대담하고 생생하면서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한식의 본고장에서 한식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국에서 직접 맛보는 한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저축하고 계획한 끝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이 커졌습니다. 한국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리와 광경, 냄새, 교양곡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 도착했고 한국의 미식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제육볶음이었어요. 기사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미리 찾아놨던 기사식당에 들어갔어요. 제육볶음 한 접시가 앞에 놓이자 향기만으로도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썬 돼지고기를 매콤한 소스와 함께 볶은 후 양파와 당근을 듬뿍 얹은 제육볶음은 정말 군침이 절로 돌았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돼지고기는 부드러웠고 소스의 진하고 매콤한 풍미를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은 양파의 단맛, 마늘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아름다운 균형을 이뤘습니다. 완벽한 맛이었어요. 남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에서 불맛이 났어요.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이 10,000원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식당에 계시던 아저씨들은 제가 한 입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다음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독일에서 먹었던 것과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밥 위에 알록달록한 채소와 소고기를 얹고 익힌 달걀을 얹은 비빔밥이 담겨 나왔습니다. 고추장 한 덩어리와 함께 모든 것을 섞어 비볐어요. 제가 만든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고추장의 맛이 달랐거든요. 고추장에서 단맛과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고추장에도 소고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볶음 고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와서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은 요리 탐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진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포장마차에 들러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광장시장 방문이었습니다. 미로 같은 포장마차들이 즐비했고 각기 다른 한국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상인들이 자신의 특산품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갓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고소한 빈대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시장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순대와 떡볶이를 같이 먹기 위함이었죠. 독일에는 블랙푸딩이라는 돼지피를 넣어서 만든 소시지가 있는데 순대도 돼지피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첫인상은 무서웠어요. 시커먼 색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면이 조금 징그러웠습니다. 순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상태로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작은 소금 한 접시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음식보다 맛없는 건 한국에 없으니까 심호흡을 하고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소금에 살짝 찍어 첫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은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순대는 진하고 고소한 섬세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식감은 부드러웠고 소금이 그 맛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독일이 돼지피로 블랙푸딩 같은 음식을 만들 동안 한국은 이렇게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먹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다들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건 또 다른 맛이었어요. 떡볶이 국물의 맵고 달달함과 순대의 고소함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한국은 같은 음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의 미식 풍경을 탐험하면서 식사 문화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눔과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식당의 투명성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식당이 오픈 키친을 운영해 식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요리라는 예술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키워주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먹었어요. 매콤한 떡볶이부터 흑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호떡까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매콤달콤한 닭튀김부터 달콤한 팥소를 넣은 생선 모양의 빵까지 다 먹어봤어요. 요리는 맛의 폭발이었고 각자의 특산품에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는 방식에 놀랐어요.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김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야채와 달걀 때로는 고기나 생선으로 채워진 김밥은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기에 완벽한 간식이었습니다. 현지 요리를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미식 여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쿠킹 클래스를 신청했고 현지인에게 직접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워낙 많은 한식당에 다녔고 그때마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거든요. 신선하고 아삭한 배추와 다양한 양념이 한 그릇씩 주어졌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재료를 섞고 문지르고 발효 과정과 김치의 이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김치에 이렇게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대야에 고춧가루부터 멸치 액젓 온갖 무파까지 배추를 절이고 속을 섞고 그걸 다시 넣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어려운 음식인 줄 몰랐어요. 다음으로는 수육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돼지고기를 거의 통째로 끓는 물에 넣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기를 굽거나 오븐에 넣는 경우는 있어도 끓는 물에 직접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기를 꺼내보니 고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요리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수고의 결실을 즐겼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와 수육의 조화가 엄청났어요. 특히 수육은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부드러웠어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한식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며 수업을 떠났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가 제일 가는 미식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한국에 오지 않은 스위스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 모든 음식을 먹어보면 한국을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새로운 음식이 등장하거든요. 한국에서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요. 시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든 길거리 노점상에서 공동 식탁에 앉든 현지인들과 함께 요리를 하든 음식은 항상 연결과 이해의 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트에만 가도 음식을 작게 잘라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한 한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운 음식, 발효 음식, 바비큐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한식과의 인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료와 레시피 그리고 한식을 계속 탐구하고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독일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한식 디너 파티를 열어 제가 경험한 한식의 맛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이 정신을 살리고 한식이 제게 가져다준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 저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경주에 궁중요리 보성의 차밭 등 탐험할 곳이 너무나도 많았죠. 방문할 때마다 이 매혹적인 요리 풍경에 더 많은 층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미식 모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발견과 연결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한식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식은 언제나 제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기차역에서 스위스인 무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스위스인들도 같이 소리치는데요. 잘못은 그쪽이 하고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한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도대체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소방관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심지어 일행 중에 한 명은 스마트폰을 들어서 심각한 표정으로 촬영까지 하는데요. 그들은 주변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라파엘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에서 소방관을 하려고 소방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첫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왜 가냐고 물어보시면 아시아가 궁금했습니다. 동료인 프레드릭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었고 다른 동료인 자드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 가보자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사실 로맨스도 좀 기대했어요. 스위스인은 스위스인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에 있을 때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공항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TM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와, 이것 좀 봐요. 저는 거의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네요. 스위스에서 ATM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터치스크린을 만지작거리니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빨랐습니다. 공과금, 납부, 송금, 영화 티켓 예매까지 할 수 있네. 저는 화면의 옵션을 읽으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제가 왜 기계와 대화하는지 궁금한 듯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껄껄 웃으며 카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화면에는 다행히도 영어로 된 지침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감탄하며 모든 것을 생각했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ATM 절차는 매끄러웠고 집에서 했던 어떤 거래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ATM기가 카드를 먹은 것이었어요. 저희는 다급하게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돌아가서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생각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제출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명의 유지보수 작업자가 공구를 손에 들고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말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ATM기에 숨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빠른 대응 속도에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고장난 ATM을 수리하는데 며칠은 기본이거든요. 고장난 걸 고치려고 사람을 기다리느니 카드를 포기하고 다른 ATM기를 찾는 게 빠를 거예요. 당황한 제 표정을 알아차린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ATM 화면이 다시 깜빡이고 서비스 중단 표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제 카드를 찾아주었어요. 심지어 더 대박인 것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온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돈을 훔치지도 않고 경계하는 태도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돈을 세고 태연하게 가방에 넣더니 다들 움직였어요. 이렇게 가방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아마 스위스였으면 ATM기에서 돈을 뽑는 순간부터 한 무리의 조직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일부러 부딪히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속이고 뻔하죠. 팀 리더인 프레데릭이 가장 먼저 우리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이네요. 그가 말하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매우 깨끗했으며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자신 있었던 스위스 세 남자의 자신감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랑 다르게 키가 아주 컸어요. 게다가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발육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죠.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련되게 꾸미고 있는지가 신기했어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저희는 로맨스는 포기해야겠다고 셋이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기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호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넓은 좌석,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모든 곳에 전원 콘센트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 정도 속도의 기차를 타려면 일반 기차의 2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하거든요. 와이파이는 안 돼요. 아니면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달고 쓰레기 같은 속도를 자랑하는 유료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는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아무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신뢰감이었어요. 사람들은 죄다 자기의 짐에 잠금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스위스에서 잠금 장치를 안 한 캐리어는
자선단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예요. 무료 나눔이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도난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던 한 한국 여자분이 제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여자분은 자기가 더 놀란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분을 보내려고 했어요. 사실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스위스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일부러 옷을 뺏어가거나 혹은 옷에 있는 지갑을 뺏어가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빨리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죄송해하면서 코인 세탁방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저는 빨래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해하면서 코인 빨래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세탁기조차도 첨단 기술이더라고요. 호스텔의 세탁기가 고장나서 동전으로 작동하는 빨래방에 갔어요. 현금이 없나요? 문제 없어요. 빨래방에 있는 세탁기들은 섬유 유연제까지 자동으로 넣었어요. 빨래방은 냄새도 좋고 따뜻하고 거의 거기서 생활을 해도 될 수준이었어요. 빨래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료 간식, 커피, 공용 노트북 등 빨래를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멋진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스위스에서 빨래방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저는 그 세심함에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있는 게임 콘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래를 건조기에 돌리는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인 세탁소 주인이 빨래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게임기까지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게임 콘솔이 있는 PC방이라고 소문이 나면 아마 일주일 내로 코인 빨래방의 유리창이 다 깨져 있을 거예요.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도둑들이 많으니까요. 스위스에서 빨래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커뮤니티 공간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이 삶의 방식인 곳이었죠. 한국을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언젠가 고향으로 삼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에 오고 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 경험을 프레드릭한테 말했더니 프레드릭도 그렇다고 했어요. 뭐가 차이인 거야? 했더니 프레드릭이 바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낡고 더러운 스위스의 바닥과는 달랐어요. 아주 위생적이었죠.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침대와 중앙난방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닥 자체가 난방이 되더군요. 바닥에서 자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회의적이기도 했지만 온돌은 기분 좋게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온돌 바닥에 자리를 잡고 물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온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하네. 나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이곳의 청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먼지와 오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온돌의 부드러운 열기는 곧 저에게 마법을 부렸습니다. 스위스에 있을 때도 항상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온돌에서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겠어. 저는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상쾌함과 활력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정말 다르네요. 너무 편안해서 다음 날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어느 날 저녁 저는 말로만 듣던 치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치킨과 맥주의 조합인 한국의 치맥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번 치맥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아 우리가 3명이라는 것을 안 직원은 우리 테이블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더니 커다란 봉지에 인형을 들고 돌아와 빈 의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한 분이 짝이 없어서 외롭지는 않겠네요. 그녀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장난감으로 채워서 마치 새 친구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가 봐요. 저는 재미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크고 푹신한 곰인형은 활짝 웃으며 마치 일원인 것처럼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즐거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새 멤버가 생긴 것 같네요.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새 친구를 위해 건배라고 말하며 장난감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에 앉아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긴 치킨, 한 접시가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우리 테이블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스위스에서 먹어본 정교한 요리와 비교하며 소박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정말 맛있어요. 라고 소리내어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으며 미각에 춤을 추는 듯한 풍미가 느껴졌어요. 스위스에서 먹었던 세련되고 소스가 많이 들어간 치킨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맥주가 치킨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맥주인 걸 아는데도 치킨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는 치킨을 추가로 주문하고 말았어요. 스위스 사람들은 와인과 치즈를 곁들여 먹지만 이 치맥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조화로운 맛의 조화를 즐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먹은 최고의 술 조합이야. 진짜로 저희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좋았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건축물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의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넓고 통풍이 잘 되며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유물과 예술품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전시물은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정교한 도자기, 우아한 한복, 섬세한 서예는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소장할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보고만 있어도 뿌듯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한국 전통 회화를 전시한 갤러리였습니다. 색채가 선명하면서도 조화롭고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데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먹과 한지만을 쓴 그림도 그랬습니다. 천이나 한지 같은 종이들도 스위스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들이라서 재미있었어요. 박물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박함과 우아함, 심오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역사와 예술을 세심하게 보존하는 모습에서 유산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스인으로서 유럽의 다양한 회화와 이집트의 많은 건축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풍요로움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정말 숨겨진 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서서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깊은 감사와 함께 우울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여러모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안전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밤거리를 걷거나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페에 물건을 두고 내릴 때 등 모든 순간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문화와 환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친절한 직원들, 도시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한국 사람들까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 여행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 주었습니다. 공항에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그리울 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안전과 존중,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타국에서 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꼈어요. 반드시 한국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길게 와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흡수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